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강의를 맡게 된 사회적 기업 함께 일하는 세상의 이철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시 공무원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우선 구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협업 사업들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점과 시사점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의 목차는 사회적 경제의 이해,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세 번째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간의 협업 사례 순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 이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사회적 경제의 이해를 좀 도움을 드릴 내용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뉴스거리가 하나 된 스포츠 이슈가 있는데요. 그 FC 바르셀로나의 그 레오넬 메시가 진짜 자기 축구 인생의 평생 동안 함께했던 FC 바르셀로나와 이제 결별을 하고 프랑스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된 뉴스가 굉장히 큰 이 프로 축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었는데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FC 바르셀로나와 그 메시의 결별 뉴스가 큰 이슈거리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FC 바르셀로나가 어떤 축구 클럽인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그냥 FC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인 명문 축구 클럽이고 레오넬 메시를 보유한 세계 최강의 축구 구단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FC 바르셀로나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이 전통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죠. 이미 그 설립 역사가 120년을 넘긴 3세기를 거친 기업, 1800년대에 설립이 돼서 20세기, 21세기를 거쳐오고 있는 축구 클럽이고요. 20여만 명이 그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축구 클럽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축구 구단들 중에 시민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단들이 꽤 있습니다. 성남 FC라든지 수원 FC 같이 그 성남시와 수원시가 그 구단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소유해서 운영하는 축구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민구단이다 이런 식의 명명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구단주가 이제 성남시장님이시거나 수원시장님 이런 분들이 구단주를 하고 있죠. 근데 FC 바르셀로나는 진짜 시민구단이죠. 그 지역 주민 20여만 명이 조합원으로서 출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그리고 확산력, 그리고 영향력을 FC 바르셀로나를 통해서 보시면요, FC 바르셀로나가 20만 명 정도의 조합원이 한 해 출자하는 조합비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20만 명이 한 해에 1인당 20만 원 정도씩의 조합비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20만 명이 20만 원씩 납부하면 한 해 400억 원 정도씩의 조합비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매년 400억씩의 배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조합원들이 이 FC 바르셀로나에 출자를 하는 비용이니까, 어떤 대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재벌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 구단들보다 그 투자가 굉장히 밀도 있게 그리고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구 구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한 자금 여력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축구 구단으로서 성장이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의 그런 규모들을 사실 일시에 형성한 것이 아니라 120년이 걸치는 역사를 거쳐오면서 형성해온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에 1899년이죠. 예, 그때에 이제 FC 바르셀로나가 설립이 되면서 1920년경쯤에 조합원 숫자가 1만 명 정도를 넘어서게 되고요. 한 조합원 규모가 1만 명이 넘어서면서 일정 정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지금의 명문구단으로서의 발판들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축구의 트렌드 그리고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명문구단으로 성장을 해 있고요.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이 이 FC 바르셀로나의 그 조합원으로서 매년 20만 원씩의 출자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FC 바르셀로나라는 축구 명문구단을 갖고 있음으로 생기는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고요. 또 FC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는 수익 원천 그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출자하는 20만 원의 조합비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닌 거죠. 요즘은 그 세계적으로 그 축구 팬들일 경우에는 뭐 이런 FC 바르셀로나 경기 같은 경우를 직관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 스타디움으로 방문하는 것들을 굉장히 평생의 버킷리스트로 삼으면서 선망할 정도이니까요. 어떤 관광 산업의 부흥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바르셀로나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FC 바르셀로나가 창출시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것은 지역 주민 420만 명이 매년 400억씩의 출자를 하는 비용 대비 더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에서 뭐 상점을 한다든지 뭐 식당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통한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들이 높아지는 지점에 있어서 결코 FC 바르셀로나가 어떤 그냥 축구 팬의 입장에서의 그 후원의 수준이 아니라 내 경제 활동, 내 생계 활동에 이 축구 클럽이 긍정적으로 미쳐주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출자 활동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계속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FC 바르셀로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축구 구단이면서 또한 지명도를 높게 형성할 수 있는 축구 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FC 바르셀로나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FC 바르셀로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경영 그리고 어떤 이 축구 클럽 자체가 민주주의 경영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민주적 경영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또 적합한 경제 활동 방식이라는 것을
FC 바르셀로나가 좀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시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업 한 곳 정도를 더 스페인에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보시면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이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라고 하는 협동조합 기업이 존재하고요.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그 스페인 내에서 경제 규모로 보면은 기업 집단 경제 규모에서 10위권 내에 우리나라 뭐 10대 대기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내에서 10대 대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또 고용 규모에서는 스페인 내 고용 규모 3거래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그 고용 유발 효과를 갖고 있는 지역 태생 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특정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사실 특정 사주들이 존재하죠. 근데 FC 바르셀로나 같은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노동자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영되는 기업 집단으로서 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노동자 협동조합 방식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뭐 가전서부터 철강, 항공, 유통, 금융, 그리고 교육 분야의 뭐 대학이나 연구소까지 전 분야에 걸친 몬드라곤 지역 내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가 다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노동자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대기업 집단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그 시사점은 이런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한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과정에서 그 위기를 헤쳐가는 방향성, 모습에서 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그 제1 전신인 가전회사가 엄청난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영 위기 속에서 그 파산 위기에까지 이 가전회사가 몰리게 되고요. 이 파산 위기에 몰린 파고르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파고르전자에 대한 파산을 누가 결의했냐 하면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에 종사하고 있던 모든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 노동자들이 의결을 거쳐서 파고르전자를 파산시키는데 의결을 하게 되고요. 파고르전자는 결국 이 파산을 하면서 기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로 보면 일반적인 우리 사회가 한번 겪어봤던 IMF 파산에 대한 대기업 파산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산을 의결하고 그 이후의 조치들이 사회적 경제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시사점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파고르전자를 파산시키면서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조합원들이 전체 의결을 한 가지 더 하게 됩니다. 전 조합원의 임금 삭감을 의결하게 됩니다. 뭐 한 전체 그 다른 부분의 조합원들이 가전 부분의 파산 위기였는데 뭐 금융, 유통, 뭐 철강, 항공 전 부분에 있는 그 사업체들이 모두 전 조합원들의 임금 삭감을 의결하게 되고요. 임금 삭감을 통해서 모아진 기금들을 갖고
파고르전자에 종사하던 조합원들의 생활안정자금과 다른 그 협동조합 복합체 사업 부분으로의 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이 삭감을 통해서 형성된 기금들로 파고르전자의 조합원들을 흡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국민분들 대부분이 기억하시는 IMF 파산 위기는 IMF 파산 대기업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IMF 파산 가정들의 실직 그리고 실업 그리고 가정 경제의 파탄 뭐 이런 식의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기업이 파산함에도 그 안에 종사했던 구성원들의 가정 경제나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상호 고통 분담을 결의하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일부의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방식을 택해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대표적인 위기 극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가 유의미성을 갖는 부분은 이 지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있었고요.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유엔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협동조합의 붕업을 주도하고 나선 이유는 전 세계가 겪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의 어떤 도미노 현상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보여내면서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경제 조직 방식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들이 지역 경제 활동의 어떤 건강성, 건전성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세계 기구들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높게 형성하고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확산되게 된 부분들이 경제의 화랑이나 뭐 잘 나가는 지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의 불안정성, 위기들이 계속 증대될수록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조직 형태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높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전 세계 정부들이 확인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필요성들이 높게 대두된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시행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들에서 더 강도 높게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같이 수출 주도의 경제 육성 정책 그리고 내수 시장의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경제 규모들을 키워왔던 성장 방식의 한계점들이 점점 이제 노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역에서의 어떤 순환 경제 그리고 지역 자조 조직들의 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 흐름의 순환 구조를 그 지역 내에서 형성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되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대기업 집단을 지역 사회에 유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그 경제 활동을 통한 서비스의 수요자 또한 지역의 주체들이 되어지게끔 하는 순환 경제 구조를
지점들을 실현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 지점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요청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자조 경제 조직 그리고 순환 경제 조직을 실현시키는 것의 필요성에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지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의 문제와 같은 지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서 낮은 출산율 그리고 빈부 격차 그리고 지금 지나친 경쟁의 문제라든지 또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경제 활동만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만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들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어떤 공공의 필요들을 대응해주고 공급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제 활동 속에서 많이 표현되는 말이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업 활동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시킨 이익들은 사적 재산으로 사유화하지만 그 경제 활동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은 이 사회화시켜서 정부가 부담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가 부담하게끔 하는 구조가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어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의 비즈니스의 전환들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많이 얘기되는 ESG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는 앞으로의 비즈니스 활동은 경제적 편익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같이 발생시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 그리고 경제 활동이 아예 태생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고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대두되면서 사실 기업들, 일반 시장 안에서의 영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전면으로 표방하는 집단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이 사회적 경제의 태동은 이 경제 활동을 통한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서의 화두를 던지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편익과 경제적 편익이 공존되게끔 하는 사회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흐름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의미 있게 이제 우리 사회에 다가서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영리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적이었던 거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양산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서 담아가지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부분으로서의 역할까지 함께 해나가는 모델을 보여주면서 성장이라는 모델보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치환시켜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게끔 되었고요. 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사회 공익적 성과들이 같이 발생되는 활동들을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경제를 계속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의 지점을 좀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점을 많이 말씀드린 건 사회적 경제가 지금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이라는 것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인지해 주시고 거기에 동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여러 협업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하고도 공공 부분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요. 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영리 기업들을 통해서 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영리 기업과 협업을 해보시거나 비영리 조직과 협업을 공공 부분에서 진행하실 때 영리 부분도 노출하는 문제의 지점들이 있고요. 비영리 부분도 노출시키는 문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반 영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을 들어갈 때 사실 공공에 기여하겠다는,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공공조달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공 부분에 어떤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입찰은 자신들의 매출을 올리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인 거지, 정부 기구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공익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목표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있는 지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공 부문의 사업들이 사실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공 부문의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 서비스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대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인력의 투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인원을 많이 투입하게 되는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 고용의 절감, 고용 비용의 절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로 가게 됩니다. 공공 부분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현상들이 영리 기업을 통한 여러 가지 공공 부문 사업의 운영 사례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영리 기업을 통한 공공 부문 사업에 대한 조달을 진행함으로 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를 갖지만 실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의 노출만 더 극대화되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공 부분이 일반 제조업과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상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들이 계속 노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영리 기업이 그런 기술 혁신이나 기술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 서비스 분야에서 파트너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관성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마찬가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점에 있어서 공익성에 같이 맞닿아 있는 비영리 조직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비영리 조직들이 기본적인 재정의 운영 방식들이 이 후원이라든지 기부, 그리고 공공의 지원을 주 수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기민함이라든지 또 일정 정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순수 비영리 조직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공사업을 효율성과 효과성도 기대하면서 공익성까지 같이 실현을 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 형태로 보기 시작한 것이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갖고 있는 운영 원리는 경제 조직 형태이면서 목적, 미션은 비영리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공공 쪽에서 공공 사업을 실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적합도 그리고 조직 성격, 유형들을 갖고 있게 되고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요즘 공공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민간 위탁 사무 영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그 지점에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 위탁 사무들이 지금 조직의 지배 구조는 비영리 속성을 가지면서 운영 원리는 기업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위탁을 통해서 공익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또 일정 정도 운영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생산성까지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사례가 많은 지자체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점에 있어서도 부산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4가지 부문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신 이유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여러 가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법적 유형들을 갖고 있는 조직들하고의 결합이 필요하시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이 법인격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역할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성격이 명시되어 있고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부 부처들에서 지원과 관리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선 구매라든지 우선 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침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라든지 우선 협업들이 어떤 근거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 사회적 경제 주체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이 유형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좀 발굴해 나가시는 과정으로 활동 범위를 잡아 나가시면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좀 협업하실 수 있는 지역 내 최적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 부분이 가장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만나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는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동네 병의원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세대가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안산시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7,000세대 조합원이면 그냥 7,000명으로만 인원으로만 따져도
그 안산시 인구의 1%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가구별 가입 방식이니까 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2만 명 정도가 안산 시민 2만 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인구의 한 3% 정도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영향력과 참여율이 높은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합을 만들고 병의원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 의료시설들은 그 의사가 아니면 개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이 20년이 넘은 조합인데요. 뭐 가정의학과 의원, 뭐 한의원, 치과, 요양시설 등 다양한 그 의료보건시설들을 이 조합천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 갖고 지역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그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뭐 주치의 서비스라든지 또 그를 통해 갖고 뭐 보통 치과 비용들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치과에 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조합원, 이용자 조합원들이 임플란트 시술 비용들을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원가도 공개되고 거기에 대한 시술 비용까지도 그 조합원들이 결정해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갖고 지역사회 안에 사실 그 의료시설 비용들에 대한 어떤 그 체감도들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기여도까지 이 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선순환의 영향력, 그 착한 영향력들을 확산시키는 지점의 기여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 수요자 입장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경영 참여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공공 부분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이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그 부산 지역 안에서도 이런 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공공 의료나 보건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신뢰도, 만족도들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각 분야의 그 공공 부서들 입장에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그 전문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지역 사회에서 태동시킴으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의 어떤 신뢰도나 그 만족도들을 높여갈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사회적 경제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례로 보여드리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의 전달 체계, 특히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복지 재정이죠. 복지 재정에 있어서도 특히 돌봄 서비스에 해당되는 흔히 이제 주간보호 시설이라든지 재가돌봄센터와 같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점들을 사회적 경제조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운영의 주체를 서비스 공급자만이 운영의 주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운영의 주체로 같이 참여하는 방식인 거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건설에 같이 참여하고 단순히 공급자의 지위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이 공급 기업에 대한 경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들을 다 담보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케이스에서 공공 부분에서 시사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는 지금 서울시립 요양시설을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 위탁한 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사고 위탁 시설이었습니다. 그 이전 위탁법인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위탁이 철회되고 철수한 이후에 위탁법인으로 나서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법인하고 그 노동자들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강성 노조가 굉장히 들어서 있던 상황이고, 이 노사 갈등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위탁 주체로 나서려고 하는 곳들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도우누리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위탁에 나서게 되면서 어떤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졌냐고 하면은 그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던 시립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그리고 경영 주체로 참여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위치로서만 서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이자 피고용인의 지위를 같이 갖게끔 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영 과정에 대한 공개, 그리고 경영 과정에 대한 참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또한 책임까지 같이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경영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을 실현해냈고, 그 방식의 구현을 통해서 그 안정적으로 사고 시설들을 운영해내고, 오히려 운영 성과 면에서 다른 그 시립 요양 시설에 비해서 더 높은 성과를 얻어내면서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위탁 주체로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도 다양한 돌봄 시설이라든지 보건 서비스 관련된 위탁 사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보건복지 영역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이 보건복지 서비스 영역에서의 민간 위탁 사무들을 좀 같이 협업하시는 모델들을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보신다고 하면 부산시 안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실현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사회적 경제와 공공 간의 우선 구매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언급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경제 지표나 정책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의 어떤 모토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 경제 3대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그 연내 국회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이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 구매들을 권장하는 형태였다고 하면은 사회적 경제 3대 법안이 제정될 시에는 이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협업과 우선 구매가 공공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무가업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의무가업화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권장 목표치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목표치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법적이나 제도적 조치에 의해서 맞춰 가셔야 하는 부분들도 형식 요소상 발생을 하겠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는 사실 지방정부에게 있어서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이런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이 부산시 청사에 대한 청소 용역을 위탁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자활기업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고용하는 걸 미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한 150, 200 사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 재정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던 가정의 가장이 이 자활기업에 고용이 돼 있고 부산시 청소용역사업에 자활기업이 위탁을 받게 되면은 이분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급자 가정 내에 가장이 소득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복지부서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분에게 이 생계급여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됩니다. 결국 그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한 사업 위탁이라든지 사업 계약이 기존의 공공 조달 재정을 집행하면서 복지 재정의 지출의 효과까지 양수 겹장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일자리를 갖게 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복지 재정 지출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재정 지출 여력을 부산시나 부산시의 기초지자체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재정 확장 효과 그리고 재정 절감 효과들을 사회적 경제기업 위탁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계약 우선 구매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익의 재분배 효과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정 그리고 사회적 비용까지 같이 절감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들을 더 실현할 수 있는 효과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 통합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이란 부분들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는 단순히 그냥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해야 될 과학 목표가 있으니까 진행한다가 아니라 결국 부산시가 실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사업의 효과들을 2중, 3중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안전, 주거 이런 쪽 분야의 그 사무들을 관장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런 분야에 대한 미션을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과의 협업을 모색하심으로 인해서 공공사업의 2중, 3중의 효과 확산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미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각 민간위탁 조례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꽤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 조건들을 잘 좀 활용해 보시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업 기회들이 꽤 많은 공간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재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1인 견적 수익계약 한도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1인 견적 수익계약 한도 확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계약의 규모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크게 갖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같은 경우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보통 입찰을 그 공유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하실 경우에 이제 입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성과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면은 기준 임대료율에서 50% 감면한 임대까지도 가능하게끔 법령에서 이미 제도 정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지형들을 좀 확장해 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들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제한 경쟁 입찰이라든지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요건들이 굉장히 좀 환경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 모색해 주신 방식, 그리고 이미 부산시에도 뭐 적격심사 낙찰제 같은 경우에 일반 영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이미 사회적 경제기업 가산점이 2.0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 공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선 구매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다 근거 규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안에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규정이라든지 공유재산법 시행령 안에 수의계약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산시 안에 이 조례 안에서도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이 되어 있고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뭐 이런 지점들은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지점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공공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 일상 경비 지출들, 단순 구매들이 좀 발생되시는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진행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입찰은 보통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일 경우에는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가 5천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5천이 넘는 부분서부터는 입찰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찰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 방식을 모색하시는 부분들은 좀 시도해 보시는 데 대한 경험들이 많지 않으시면 공무원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5천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5천 이내의 수의계약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에게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상경비 부분은 우리가 흔히 법인카드로 지출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법인카드 한도가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한도 설정이 좁게 되어 있으신 곳들도 있고 큰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한도를 10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이제 법인카드로 일상 경비를 지출하실 때에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리스트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례로 일상 경비 지출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사무용품 구매라든지 다과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공구매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을 하면서 이제 서울시 집행 재정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 안에서 연간 다과 경비로만 집행된 것이 한 해에 한 250억 정도. 그러니까 뭐 커피, 뭐 과자, 뭐 떡,
뭐 이런 것들 이제 회의하시거나 교육하실 때 이제 다과 경비를 지출하시죠. 그게 한 해에 25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대 지출이 800억 정도. 그래서 다가 및 식대로만 지출된 게 연간 1,000억이 넘는 비용 지출이 됐었는데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한 해 조달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8조 원 규모에서 이 다가와 식대로만 지출되는 것이 1,000억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게 나와 있었고요. 아마 부산시 안에서도 이런 다과 경비라든지 뭐 식대 경비들이 사실 무시 못할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과 구매를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걸 진행해 줄 수 있는 기업들, 구매 대상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만 잘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상 경비 지출에 있어서의 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뭐 적극 고려 그리고 리스트업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이렇게 접점을 형성하시는 부분들이 결코 그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보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기업과 상호간에 혼선이 없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그 취약계층 고용 확인서가 발급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일 경우에는 5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시니까요. 그 지점을 좀 적극적으로 그 모색해 주실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수도권 지자체들에서 좀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요. 전자수의계약 구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일 경우에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서 입찰 참가 범위, 전자수의계약 참가 범위를 사회적 경제로 제한해서 공고를 하시는 지자체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뭐 한도 1억까지로 해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전자수의계약 공고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전자수의계약에서 선정된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계약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수의계약을 실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뭐 이런 지점들도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고하셔갖고 각 현업부서에서 5,000원이 넘는 계약 발주 구간일 경우에도 지금 그 임시 구간으로 올 연말까지 그 전자수의계약 구간의 한도가 1억까지로 물품과 용역에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상시 규정으로 1억으로 한도가 확대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지방계약법의 전자수의계약 구간도 5천이었던 구간이 그 1억까지 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 한도가 확대되어 있는 전자수의계약 구간 범위에서도 전자수의계약 참가 자격 범위를 사회적 경제로 제한한 전자수의계약 공모 방식을 하신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회적 경제 그 우선 구매 사례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들을 사회적 기업 등에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한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뭐 시청사라든지 구청사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물에 보유하고 계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임대를 진행하실 때 또 사회적 경제하고 협업을 좀 모색하시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 수의계약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점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가 있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기관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도 간접 구매를 통한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를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좀 민간 위탁 기관들, 좀 관장하고 계시는 민간 위탁 기관들에게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권고해 주신다고 하면은 지방재정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효과들을 이런 간접 구매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찰 시장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좀 참여하는 것들이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입찰 평가 기준에 공동수급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공동수급을 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입찰 참가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과 같이 계약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초기 기업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과업 내역서 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간접 구매라든지 부분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명시를 하신다고 하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사회적 경제하고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간접 구매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간의 협업 사례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보통은 정량평가, 그리고 정성평가, 가격평가 이 세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량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들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량평가 요소에서의 가점 부분들을 좀 담아내고 있으신데요. 부산시에서도 이런 가점 구간들을 형성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협상 계약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정성 평가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계획이라든지 운영 지원 계획 등을 좀 평가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좀 더 높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을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도 실현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가산점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 기업에 가산점들이 부여돼서 협상 계약 평가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유리하게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례에서 나온 것 같이 대기업 부분하고도 경쟁해서 사회적 기업이 이런 큰 규모의 시설 위탁 용역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케이스까지 이 협상 계약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지자체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단순 공사 사업들을 입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전자수의계약을 진행할 시에 전자수의계약의 참가 자격 제한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 전자수의계약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 간 제한 경쟁 참여 방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뭐 아니면 특혜 구매의 시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이든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공정성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의 성과 실현에 있어서 이 사회적 경제만을 참가 자격 요건으로 하는 전자수의계약 공고 방식을 많은 지자체들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좀 유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위탁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민간 위탁 사무들을 진행하시는데요. 뭐 복지사무, 환경사무, 교육사무, 그리고 뭐 문화, 관광, 뭐 주거, 도시재생,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위탁 사무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민간 위탁 사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 위탁의 공모에 참가 자격 요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준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설정하시는 부분, 참가 자격 요건들을 설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성들을 형성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사회적 경제 위탁 방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예시로서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개요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참가 자격을 비영리법인 성격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면서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협동조합일 것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라든지 개별 집단들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운영 구조를 공모 참가 자격 요건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 공모 방식들을 좀 참고하셔서 부산시 안에서도 다양한 민간 위탁 사무 영역에서 좀 새로운 위탁 주체들을 발굴하실 때 이런 공모 방식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갖고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소규모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 실적들이 높아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례로 예시에 있는 건 화성시 사례이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사회적 경제 계약 규모가 600억을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600억을 넘기고 있는 규모가 보통 이제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비롯한 가로 청소 같은 환경 분야 사무들은 전적으로 사회적 경제 위탁 방식으로 다 전환을 한 케이스가 성남시인데요. 그를 통해서 뭐 보통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든지 가로 청소의 규모가 적게는 1, 20억에서 큰 규모 같은 경우는 한 4, 50억대의 사업 위탁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전면 그 환경사무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회적 경제 위탁 계약, 그 조달 계약 규모가 전체 구매 볼륨의 50%, 60%까지 점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수원시라든지 화성시, 의왕시, 고양시 이런 곳들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사무를 사회적 경제 위탁 방식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어서요. 경기도권에 있는 기초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그 우선 구매 비율이 조달 구매 비율에 있어서 1, 20%를 넘기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부산시 같은 경우 그리고 부산의 기초지자체들이 평균 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 구매 비율이 계약 규모의 한 2% 정도 내외에서 평균을 형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평균 규모가 5에서 10%, 또 많이 나오는 곳들은 지금 5, 60%대까지 형성하는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들의 위탁 사무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부산시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이런 공공사무에 있어서의 협업 사례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례도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위탁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이미 이 복지관 위탁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복지시설 위탁까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한 4-5개의 복지시설 위탁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후 그 부산 안에서도 다양한 복지시설을 위탁한 복지부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시설 나 복지사무 위탁을 한번 사회적 경제를 위탁 자격 요건으로 해서 추진해 보시는 것들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사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이제 구청의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하는 방식을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위탁을 많이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 근거들을 잡고 있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법인 유형들은 그 공급자 중심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뭐 설립한 시설에 대한 위탁 방식인데 지금 수도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하고 그 수요자 입장인 학부모들이 같이 공동 설립해서 경영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공공 보육 서비스를 그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고 참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위탁 방식을 복지사무 영역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다시 나온 사례인데 이런 개보수 공사들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수의계약 공모 방식의 사회적 경제 참여 방식, 사회적 경제 기업 간 제한 경쟁 공모 방식을 진행해서 뭐 실내 건축업 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조경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만 제한 공모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구매를 실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충분히 검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환경사무 영역에서 뭐 가로청소 영역 같은 경우에도 아예 지역 주민분들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 건설을 하시게끔 유도하고 그런 지역 주민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지역 주민분들이 서비스 수혜자로서 참여하게끔 되는 공공 서비스의 수행 주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위탁 공모 방식들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흥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 관내 이게 분자동 가로청소 사업인데요. 분자동 지역의 지역 어르신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요. 이런 지역 어르신분들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 내 가로청소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적 그 배당들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결국은 공공사업을 실현시킨 부분을 통해서 발생된 실현 수익은 다시 공익성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재투자되게끔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을 진행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계속 이 공공의 민간 위탁 사무 영역에서의 참가 자격 법인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 위탁 사례까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 위탁 사례들을 좀 관련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례 검토들을 해보셔서 이 부산 안에서도 좀 적극 도입해 보시는 걸 각 그 현업 부서에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문화,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규모들이 지자체에서 하실 경우에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몇천 단위 이내의 사업 규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에 단독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몇천 이내의 교육 사무라든지 뭐 관광 지원 사무, 그리고 문화행사 사업, 뭐 이런 것들 지방에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는 소규모 축제들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이후 코로나 방역 상황들이 완화된다고 하면은 그런 소규모 축제나 행사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하고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실현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지방 정부들이 그 지역의 공기업들하고 협업하시는 모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공기업들이 사회공헌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언급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도 부산에 소재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공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수혜 서비스들을 같이 실행시키고 거기에 수행 주체를 사회적 경제로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와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목표들을 좀 공동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성과들을 좀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임대주택 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 진출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뭐 충청권이나 그 호남권 쪽에서도 이미 임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사무 업무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주택공사라든지 LH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모델들을 좀 주택 분야 정책을 하고 계신 공공부서에서 검토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공동주택 관리 시장에 있어서도 아예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사무 업무를 사회적 경제가 위탁하게끔 하는 방식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탁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와 그 지자체가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 사업을 같이 협업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진입할 수 있게끔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 요건들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대규모 임대 아파트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위탁 시설로 진입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케이스와 같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을 좀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행정 혁신 사례로 선정이 되는 사례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션에 기반한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혁신 방안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 방안들을 잘 좀 수용하셔갖고 혁신 서비스 사례들을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같이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면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의 계약이나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 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공공사업의 성과 목표들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배려해주고 우선 구매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하고의 계약 그리고 구매가 결국 그 공공지자체의 사업 성과를 높이는 기대 성과를 높이는 부분으로의 전환 효과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협업들을 적극 모색해 보시는 건 앞으로 계속 요구되어지는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또 도시재생 쪽을 관장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요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없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 필수 주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고요. 그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경제가 시도하는 사업들이 이 도시재생 사업의
녹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 차원이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어떤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지금 지역 안에서 건설하고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발현시키시고 또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 도시재생 사업에 아이디어를 갖고 또 실행 능력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부분들을 해 나가셔야 도시재생 사업 성과들을 좀 높여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아까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인 주치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애인 주치 서비스의 수행 주체들은 지역 내에서의 어떤 지역 주민들이 건설한 이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들을 우선 사례로 많이들 진행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공공 주치 서비스들을 먼저 구현할 지자체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지역 내에 많이 건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간에 협업 사례들이 잘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좀 고민하시는 부서에서는 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또 시장 환경,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선구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 공무원분들에게 아직까지는 배려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으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 2만여 개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2만여 개 중에서 글쎄 업력 5년 이상 된 기업의 숫자가 전체 비중의 한 20%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직 창업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신생기업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죠. 그거는 일반 중소기업도 신생기업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창업기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하실 경우에는 아직 미숙함이라든지 부족함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창업기를 넘어서서 업력이 10년, 20년 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 이미 공공시장에서 조달 매출만, 공공시장 조달 매출만 수백억대 매출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있고요. 품목에 있어서는 지금 조달 3걸레에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이제 공공시장 안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기, 성숙기에 도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배려 구매 단계에서 마주치는 지점들, 그리고 기회들이 형성되어야만 초기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혁신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점들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무원분들께서 단순히 계속 어려운 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구매가 사회적 경제의 우선 구매라고 봐주시기보다는 이 한 번의 배려 구매, 한 번의 계기 구매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줄 수 있는 혁신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협업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려 구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매는 공공사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 구매, 그리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구매로 가는 길이라고 여겨주시면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성들을 좀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